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최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채널 상태가 계속 안 좋은 관계로 영상 또한 관련 이미지를 안 쓸 예정이라 얘네들이 좋아하는 하늘 우주 공간에 있다는 별만 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 그 일부라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진행사항으로서 현재 우울어간 충돌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소련의 몰락은 심각하게 약화된 러시아에 대한 외부 침략에 이어서 벌어지는 매우 위험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대리인으로서 프로펠라 제국에게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의 적이었던 러시아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프로펠라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연상되실 어떠한 가문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금세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은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고 믿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만일 그들이 러시아를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국방부가 전면 스펙트럼 지배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심각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초강대국은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전 세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과 그의 가족 그리고 동맹자들의 꿈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러시아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소련의 붕괴가 임박해 있음이 분명해지자 내부자들은 러시아 국가 자산을 해외 유령 회사로 이전했고, 그렇게 국가의 부가 점차 박탈되면서 동시에 소련 시대 관료들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해외 기업 중 하나였던 피마코는 국가로부터 약 500억 달러를 빼돌리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탈을 통해서 유동자본이 창출되었고 미래 과두제들이 재산을 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과두제란 자산과 군사력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에게 그 권력이 집중된 정부 형태를 말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엘리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초기 수혜자는 미하일 호드르코프스키였는데 그는 소련의 하급 관료로서 경력을 시작했지만 그의 유코스 석유 대기업은 피마코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마코는 제4대 로차 남작인 런던의 야곱 로차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로차라고 하는 것도 프로펠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로차입니다. 1991년 소련은 마침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러시아 국고의 금의 보유량을 책임지고 있던 니콜라이 크루치나가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 자산을 훔치려는 음모를 주도했던 기획단의 일원이라고 알려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임명된 게오르기 파블로프 또한 2달 후 또다시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집을 청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중앙은행은 크렘린궁의 금의 보유량이 약 1000에서 1500톤에서 불과 240톤으로 낮아져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달 후 러시아 중앙은행장 빅토르 게라셴코는 러시아의 금 보유량이 실제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대중은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반면에 유럽 은행가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수송기가 몇 달 동안이나 스위스를 오가며 많은 양의 금을 팔았다는 소식이 그 집단 사이에서 자주 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리스 옐친은 국가 자산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약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다른 이야기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지고 나라의 국가자산 민영화가 이루어진 일과 당시 그런 일을 승낙했고 계속 진행시켰던 권력자가 누구였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이런 일들과 서로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러시아의 민영화 기간 동안에 프로펠러와 로차 두 가문의 네트워크는 지체하지 않고 러시아 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려 급습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서 초기 러시아 연방의 경제 정책을 재설계하려고 했습니다. 민영화, 규제 철폐, 긴축, 그리고 초부유한 사람들이 러시아 기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러한 다섯 번째 새로운 모스크바 사람들의 탐욕의 수준은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푸프가 취임하게 됩니다. 러시아 정보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민족주의자였던 블라디미르 푸프는 엘친과 그 외국 파트너들이 저지른 범죄 집단이 입힌 피해를 되돌리거나 최소한 제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외국 투기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민영화 초기에 로차 가문은 7명의 러시아 엘리트로 구성된 비밀 결사를 조직해 보리스 옐친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룹은 스스로를 세미 방키르시나라고 불렀는데 이는 17세기에 러시아를 지배했던 7명의 보야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당시 7명으로 구성된 그 비밀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미하일 호드르코프스키, 미하일 프리드만, 페트르 하벤,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블라디미르 포타닌, 알렉산더 스몰레스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로차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야곱 로차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1999년 말 블라디미르 푸프가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칭 통치자들의 운명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푸프 내부의 새로운 그룹인 안보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의 러시아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슬리보키가 형성이 되었고 이들은 그 이전에 세미 방키리시나 즉 앞서 언급한 7인의 비밀사회 구성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접근권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슬리보키는 실로비키라고도 하는데 이는 시민이나 타인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모든 국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들과 함께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된 푸프는 나머지 엘리트들과 일명 대타협을 위해 서로 협상했습니다. 그들은 푸프의 러시아 수직적 통치에 동의하는 대가로서 기존 자산의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1990년대 금융 깡패의 시대는 일단 끝나게 되었고 2001년에 러시아 국가가 미디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전에 로차 꼭두각시가 소유했었던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압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초 푸프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러시아에 대한 로차의 통제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이 엘리트들은 모두 야곱 로차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의 러시아를 맹목적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프로펠러는 그러한 작은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핵심은 러시아를 달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제국에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경에서의 일련의 지정학적 대립은 그들 프로펠러와 로차의 제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1994년에 시작된 체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푸프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끝냈습니다. 체첸에 위치하고 있는 카캅스 일대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으로 인해서 러시아에겐 매우 중요한 전력적인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라크의 군사적인 점령은 그곳의 석유를 두 가문의 석유 회사로 옮기려는 그러한 전략의 첫 번째 주요한 단계였습니다. 게다가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 이후에 이라크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가 손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견제하면서 중앙아시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워싱턴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가 러시아를 해체하거나 막대한 석유 그리고 가스 매장량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얻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쟁은 일련의 지정학적인 석유 그리고 일명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선언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모든 의미에 있어서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라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친 매우 명백하고도 은밀한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전쟁은 폭탄과 테러 전술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치러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컬러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비협조적인 정권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매우 정교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프로펠라는 신흥 유라시아 경제 거대국과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후 인도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시야를 통해서 모든 중요한 석유 그리고 가스 매장지와 이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목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달성될 것입니다. 나토의 러시아 포위, 유라시아 전역의 색채혁명, 그리고 이라크 전쟁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지정학적 전략의 측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유일한 초강대국 헤게모니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러시아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대전략이었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명백하게도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러시아에 불어닥친 옐친 시대의 종말은 워싱턴의 거대한 계획에도 약간의 압박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월스트리트와 런던은 프로펠러와 로차 두 가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러시아의 약탈을 주도한 이후에 그 이후 옐친보다 더 냉정한 푸프 대통은 러시아의 재건과 역동적인 민족주의 세력으로 조심스럽게 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푸프와 프로펠러의 결별 그리고 그 외의 이야기들은 현재 눈앞에 거짓되고 죄 지은 자들의 헛된 프로파간다에 성동되고 있는 깨어나지 못한 대중들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자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메롱인 관계로 언젠가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판단과 선택은 모두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 모두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과거의 역사를 잊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말리는 국민들에게 모두 불어닥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